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35번 제척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척 깊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살짝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례가 제척 사유가 있다고 본 예외적인 사례. 사실은 이제 제척 사유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제척을 당한다. 일단 우리가 볼 때는 이 제척 깊이 사건은 합의부 관할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법원 실무제요에서 회피 사건도 이에 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척은 자동 배제가 되기 때문에 사건성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깊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제척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기타 불공평 염려가 있을 때로 되는데, 실제로 이제 판례는 여기서 다 나와요.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 있는 네 가지가 여기서 나온 판례고, 기타 불공평 염려를 이제 깊이에서 또 뽑아서 내는데, 이 제척을 받아주게 되면은 사실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좀 진급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문제가 깊이를 받아주게 되면, 혹은 제척을 받아주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일부에서 판사 한 명 빠지면 그쪽에서 어디서 빌려와야 되죠. 빌려오면 다른 부서는 재판 못하죠. 그럼 또 다른 부서도 또 빌려와야 되죠. 그러면 사실은 재판이 잘 원활히 운영 안 된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이 제척 사유와 관련해서 17조에 있는 것을 이제 한정적 열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리 해석을 통해 가지고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제척을 인정한 사례는 판례로는 1, 3, 4번 3개밖에 없고요. 2번은 법원 실무제요가 1에 준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약식을 내린 판사가 정식 재판이 아니라 그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같은 유형이에요. 즉심을 한 판사가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약식이 그냥 정식 재판, 즉심이 정식 재판이면 제척 안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증거조사한 법관이 항소심,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한 법관이 항소심. 여러분,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는 어떻게 나뉘어요? 수명법관은 예를 들면 형사합의 일부라고 하면은 이 합의 일부가 판사가 A, B, C로 구성이 된다 하면은, 여기에서 합의부 소속 법관 중에서 특정 소송행위를 하는 거. 그래서 합의부 소속 법관이 특정 소송행위를 할 때 그때 수명법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나 검증은 이 합의부가 직접 가서 하든지 그 중에 한 명을 보내는 거, 이게 수명법관인데, 근데 이제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형사합의 일부에서 직접 하기에는 너무 멀다. 그러면 이 부산지법에 이렇게 촉탁을 하거든요. 지법에 이렇게 촉탁을 하고, 이 촉탁한 법관이 이 서울중앙형사합의 일부를 대신해서 증거조사를 한다. 바로 촉탁받은 법관, 여기 부산지방법원 소속 판사 D가 특정 소송행위를 하면 이런 사람을 수탁판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는 현재 수소법원의 구성원이냐, 아니면 수소법원의 구성원이 아닌데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가느냐,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자가 같은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제척 깊이 있는 법관이, 깊이 사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판결과 관련해서는 항상 나오는 거, 당연무효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당연무효가 아니라, 항소에서는 이런 법관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적 항소 이유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고에서는 이제 안 써 있기 때문에 383조 1호 상대적 상고 이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상소 이유일 뿐이다. 이 얘기는 제척 사유 있는 법관이 관여해도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대신 1심에 관여했을 때는 무조건 불복이 허용이 되는 거고, 2심에 관여했을 때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만 상고가 허용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경우도 상소하지 않으면
그냥 유효하다. 불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정리를 먼저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피제도로 내려가서 이제 기피는 검사와 피고인이 신청하고 이에 대해서 법원 결정으로 배제하는 건데, 일단 기피 신청 시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게 원칙인데 이 예외의 세 가지, 일단 본안 소송만 정지하고 깽판, 구속기간 갱신, 판결 선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본안 외, 그러니까 절도면 절도라는 것만 정지되고 본안의 소송 절차, 구속기간 갱신, 판결 선고 등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결과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기피 신청을 한 경우 이때도 판결 선고는 정지되지 않으니까 가능하고,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기피 신청은 목적의 소멸로 부적법해진다. 즉 간이기각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도 정지되지 않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로 구속기간 만료 24일 전, 13일 전 뭐 이런 사유가 있고, 마지막으로 당해 법원 법관이 간이기각 결정 시 이때도 정지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이 있음에도 본안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된 소송 절차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설령 기피 신청이 기각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했는데, 일단 무효인데도 하자 치유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예외적으로 알아두고, 이제 하자 치유가 되네 안 되네 논란이 나는 지문이 바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소송 절차 정지 없이 소송 행위를 한 경우, 정지 없이 행한 소송 행위 무효이고, 설령 기피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금방 이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비공개 결정이 위법 시, 혹은 똑같이 얘기하는 게 비공개 결정은 꼭 이유를 게시하는데 비공개 결정에 이유를 게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증인 신문은 무효이고, 그래서 이제 위수중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반대 신문이 보장되어도 하자 치유되지 않는다. 신문이 보장되어도 하자 치유가 안 된다. 치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공소제기 절차에 현저한 하자는 소송행위가 무효이고,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였어도 하자 치유가 되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는 구술에 의한 공소제기 있는데 최근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냐? CD 등 전자매체에 의한 공소제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체로 기소했다. 이런 경우도 현저한 하자로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세 가지는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피에서 기타 불공평 염려를 이유로 인용 가능성을 시사한 예외적 판례. 실제 기타 불공평 염려로 실제 인용한 사례는 없어요. 실제 인용한 사례 자체는 없고, 다만 인용 가능성을 시사한 판례. 그래서 기타 불공평한 염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생각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죄예단 발언, 모욕적 언사 또는 유죄예단 발언. 그 다음 증인신문권의 본질 침해. 세 번째, 증거 취소 결정에 실체 진실 발견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 경우. 근데 이 판례들이 다 이런 거예요. 전혀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기타 불공평 염려가 있어서 깊이 인용이 가능한 한 이 사안은 아니다. 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보고 이제 교재에서 문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척을 받아들인 사례, 일반 제척 사유가 있다 하면 일반 교재에 이것저것 많이 써 있는데 실제로는 4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판례는. 나머지는 다 학설이기 때문에 시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심 공판길에 증거조사를 하고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판결은 그 이후 경질된 판사가 했다.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하는 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심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하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 그러나 여기 바로 증거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으나 판결은 그 이후 경질된 판사가 했다. 판사가 경질됐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판결 선고는 다른 법관이 가능해요. 법관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건 앞에 다 뻥이에요. 뻥. 다른 법관이 판결 선고를 했어도 1심에서 증거조사한 판사가 항소심에 했다. 제척사유 해당한다. 앞에 정리했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1심 증거조사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1심 수탁 판사로 증거조사한 법관이 항소심 관여한 경우,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고요. 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공선법 위반 사회 사실 수사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역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 판례 하나 있죠. 통역인이 사건에 관해서 증인으로 증언한 때는 제척이 되고, 그러나 이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척사유가 아니다. 바로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외국인 피해자가 있는데, 이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동거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했어요. 이 피해자를 위해서 증인으로 증언을 했고, 그 다음 피해자를 통역도 했어요. 통역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사실혼이라고 하는 관점은 친족이라고 할 수 없다. 친족은 법률혼만을 얘기해서 이건 제척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고, 그래서 제척사유에 해당해서 증인으로 증언을 한 사람이 통역한, 이렇게 증언한 자가 이 통역한 증인신문 조서는 이제 위수중이다.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 제척사유, 증인으로서 통역했다. 제척사유가 있다. 제척사유가 있어서 사실혼인 것은 문제 삼지 않고, 그러나 증인으로 증언했을 때는 제척이 된다. 자, 그 다음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1심 관여는 괜찮아요. 바로 항소심에 관여하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한 문제가 상당히 치밀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의사에 반하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뭐죠? 변호인이 명시의사에 반할 수 없는 형태의 기피 신청권, 이런 독립대리권 가운데서 피고인의 명시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것은 기피, 상소, 그 다음에 증거동의입니다. 이 증거동의는 이제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두 문자로 기상동의해서 외워주시고요. 자, 두 번째, 기피 원인은 18조 1항 2호 불공평한 염려가 있을 때, 이거 당연히 주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가 아니겠죠.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얘기하겠고, 아니, 주관적으로 야 내가 볼 때는 기피 불공평하겠다 이러면 다 기피되죠. 불만족을, 그래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 얘기하고. 세 번째,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며 명백한 기피인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방법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당해 현저한, 법원의 현저한 사실, 당해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재반 사정, 아무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말이 좋잖아요. 그럼 오케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22조에 위반해서 본안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 그 소송 행위는 효력이었고 하자치유 안 된다. 나중에 기각 결정이 확정되어도 하자치유는 안 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법관의 제척 기피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약식이 1심 관여 아니다. 선관위장이 관여해도 되지 않는다.
기피 사유는 심청한 날로 3일 이내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 자,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소속법원이 아니고 당해법관에게. 이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 18조 2항에서 여기 해설로 봅니다. 합의법원의 법관은 소속법원에,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해야 된다. 사실 이게 뭐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수명법관, 수탁판사, 특히 이 두 명은 어떤 특정 소송 행위를 했을 때예요. 행위가 문제될 때, 야 이 사람아 하고, 혹은 뭐 퇴정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소송 행위가 문제됐을 때는 그 사람은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로 불리고 개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당해법관에게 합니다. 그러나 합의법원의 법관은 소속법원에 한다는 것은, 합의법원의 법관은 소송행위, 특정 소송행위가 없는 거예요. 증거조사나 이런 것도 없는, 한 게 아니다. 이랬을 때 이런 사람은 단지 합의부원일 뿐이에요. 예로 들어 볼까요? 예로 들면 피해자의 친족이다. 검사가 뭐 피해자의 친족이다. 아니, 검사가 아니라 법관이 피해자의 친족이다. 친족이지 어떤 소송행위, 증거조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한 적이 없잖아요. 그때는 개성이 없기 때문에 판사 개인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소속 법원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상해죄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던 중 구속적 부심을 청구. 기업, 법원의 석방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다음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갑에 대해 벌금 약식 300만 원의 약식을 청구하고 300만 원을 고지했고,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B가 담당했다. 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수임 판사라고 하는데, 수임 판사가 1심, 2심, 3심에 관여해도 영장 발부했다. 이런 사람들이 1, 2, 3심 관여해도 제척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변론이 모두 종결된 후 판결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임을 알고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B는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벌금 300을 선고했다. 소송 절차를 정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자, 본안회, 깽판이라고 얘기했죠. 급속을 요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간이기각 결정시,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여기서 깽판, 판결 선고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갑이 항소하였는데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의 합의부원 중에 판사 A였다. 판사 A는 누구야? 판사 A는 갑에 대해서 지방법원 판사 A가 약식을 발부한 사람, 약식을 발부한 사람이 항소심 재판에 발령했다 한 사람이 항소심 재판에, 이것은 제척이 되네요. 자,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보면, 기업과 관련해서 법원에 대해서 석방 결정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법원의 석방 항고할 수 없다. 자, 적부심과 관련해서 적부심에서 석방과 기각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다. 항고가 안 된다. 그러나 보증금 납입 후 석방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보통 항고를 허용하죠. 뒤에 가면 이제 정리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사상 재판에서 수사 단계 재판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허용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여기 뭐 보증금 납입 후 석방, 납입 후 석방과 관련해서 보통 항고 판례. 그 다음에 184조 사항에서 증거보전 기각 결정. 원래 증거보전도 기각하면
수임 판사의 명령이에요. 주어가 판사니까. 그래서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이 3일 이내 항고라고 하는 게 즉시 항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빼고는 불복하는 게 없죠. 자, 그 다음 니은과 관련돼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가 담당했다. 재척사유 아니다. 그쵸? 자, 디귿과 관련해서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한 판결 선고는 위법하냐? 아니죠. 판결 선고 왜 깽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리얼에서 판사 A에게 재척사유가 있다. 아, 이거 맞네요. 그쵸? 17조 7호 판사 A 항소 사건에, 여기 제가 읽다가 말았네요. 원래 이렇게 문제 하다면 실수를 하죠. 항소 사건에 관여하면은 재척사유가 있는데 뭐냐? 그렇죠. 2차 공판에서 경질돼서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실제 이렇게 재척사유가 있어도 판결 선고 전에 경질이 됐다. 원래 재척사유 있는 법관이 판결 선고에 관여한 것을 막고자 하는 거니까 이미 이렇게 경질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른 법관이 했다. 그러면 이때는 재척 사유가 아니죠. 그쵸? 이게 재척은 그 사람이 사실은 재척될 리도 없어요. 이미 경질돼 가지고 판결 선고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함께, 이건 약간 이렇게 읽다가 멈추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재척 사유가 있는데 마지막에 경질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재척 사유가 아니다까지 봤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재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39번 문제인데, 파기환송 전 원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 39번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재판 재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개밖에 없었죠. 법관이 당사자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증거 결정을 취소했다. 이때도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기피 사유에 해당하려면 증거 취소 결정이 실체 진실 발견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 경우, 그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법관이 스스로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때 서면으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피와 관련해 가지고 이건 그냥 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회피 스스로 기피 원인이 있다. 이건 재척 사유와 기타 불공평 염려, 기피 사유와 회피 사유가 똑같죠. 그래서 조문 자체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적부심에 관여한 법관 1심에 관여한 경우 재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죠. 구속적부심에 관여한 법관 1심에 관여한 경우는 재척 사유가 아니다. 구속적부심에 관여한 법관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임 판사라고 하고요. 이 수임 판사는 1, 2, 3심 어디 관여해도 재척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재척은 수소법원의 법관으로, 그래서 수명법관으로 1심 혹은 수탁판사로서 1심 관여한 사람이 항소심 관여했을 때 이 판례밖에 없죠. 자, 그 다음 질문,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한번 마지막으로 기피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하면은, 기피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 기각, 인용 3가지 결정이 있는데, 간이 기각은 즉시 항고, 그리고 이때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가 없다. 간증이라고 했어요. 간이 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 그 다음에 증인의 출석 의무 제재에 대한 즉시 항고, 간증. 그 다음 기각은 그냥 즉시 항고예요. 이때는 집행정지가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고, 인용은 이른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불복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 3가지 비교해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척 기피 회피 제도에 대한 문제까지 일단 마쳤고요. 자, 다음으로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이어지는데, 이 변호인 제도는 지금 각 국가 시험에서 최소 1개 이외에 뭐 변호인도 있고, 뭐
운 좋은 국선 변호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항소이유서 제출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항소 파트에서 해서 3개씩 나오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지금 정리할 건 아니지만 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게 이제 바로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돼서 이 변호사 시험에 변호인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그 여파에 따라서 다른 모든 국가 시험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 분야는 좀 철저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서브 자료에 변호인 정리가 꽤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호인과 관련해서는 먼저 서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서브가 상당히 왔다 갔다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브에 좀 더 침착하게 정리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변호인, 일단 개념 약속이 변호인에 의한 변호가 형식적 변호, 판사나 검사에 의한 변호를 실질적 변호라고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해고 뭐고 없고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피의자 피고인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을 때, 뭐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런 경우 수인의 공동대표이사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각자가 변호권을 가지고 각자가 변론하고, 공동하여 변호한다, 대표 변호인만이 변호한다, 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수인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 변호인을 지정하는데, 이 대표 변호인은 송달과 통제 대표일 뿐이지 대표 변호인만 변호한다, 그게 아니에요. 뭐 100명 선임할 수도 있는데 이 변호인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100명 선임할 수 있는데 100명 선임하면 100명에게 다 송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인 이내의 대표 변호인을 두고 그들에게만 송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변호인 선임권자는 이제 형법배직,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이 형법배직은 앞으로 좀 몰려다니는데, 독립하여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 하고, 이 독립하여란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가능하다.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면 의사에 반하여 선임한 경우 선임은 유효하지만 피의자 피고인은 해임으로 대처할 수 있다. 선임이 무효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 이외에 형법배직에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리와 달리 딱 대리로 할 수 있는 자도 정해져 있고,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선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컨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법인의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이에요. 법정대리인. 그러면 그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법인을 위하여 선임한 것은 무효다. 형법배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 또 변호인 선임은 연명날인, 이름을 함께 쓰고 도장도 함께 찍은 서면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어야 되고, 사본으로 제출한 건 위법한 게 원칙이다. 당연한 얘기겠고요. 자, 그 다음 변호인 항상 신급별로 선임을 합니다. 신급 대리의 원칙. 그래서 신급별로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상급심에서 파기환송하면 원심의 변호권이 부활한다. 자, 그래서 예로 들면 1심, 2심, 3심이 있을 때 변호인이 A, B, C가 있어요. 3심이 파기환송을 1심으로 하면 A의 변호권이 부활하고 2심으로 하면 B의 변호권이 부활한다. 법조문은 2심에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2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만 규정되어 있는데, 원래 이 리딩 케이스 사안이 민사에서 나왔어요. 형사는 사실 송달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민사에서 3심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했는데 송달을 3심 변호사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 피고가 그 송달받은 걸 몰라가지고 상소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니까 신급 대리의 원칙상 원심의 변호권이 부활하고 원심 변호인에게 송달을 해야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서 찝찝하니까 형사소송 규칙, 민사소송 규칙에 그냥 확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든 파기환송하면 원심의 변호권이 부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 선임은 1심까지 효력이 있다. 1심 선고시까지 나오면 틀려요. 근데 1심 애도도 맞고 1심에도 효력이 있다. 1심까지 효력이 있다. 1심 선고시까지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원심의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상소도 가능하고 나아가니까 1심 선고 후에 스스로 상소도 가능하고 근데 플러스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이유서 제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정쩡하게 1심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신이 제기한 상소에 대한 이유서 제출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의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계약은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다른 사 표시가 없는 한. 근데 이제 국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다른 사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합 사건에도 변호권이 있고, 그래서 병합 사건에도 나중에 상소하면 이유서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나아가 필요적 변호 사건에 병합된 사건, 예를 들면 A 사건은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이에요. 뭐 폭처법 위반. 그런데 B가 병합이 됐다. 이제 B가 그냥 단순 사기. 사기는 원래 10년 이하, 1개월 이상이니까 필요적 변호가 아니지만 이렇게 병합이 됐다. 병합이 되면 이것까지도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병합된 다른 사건도 필요적 사건이 아니어도 역시 필요적 변호로 취급되고, 그래서 변호인 선임 없이 이루어진 필요적 사건뿐 아니라 고유의 필요적 사건뿐 아니라 병합 사건까지 일체 소송이가 행위가 무효로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선 변호인 주요 사항을 보겠는데, 이제 국선 변호인에서 피고인으로 구속된 때 하면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것으로 한정되고, 그다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후 법정 구속이 됐다. 이때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법정 구속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1심이 진행되는데 1심이 선고를 하면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해요. 그러면 이 이후는 필요국선이 맞지만 이 이전에 과거에는 필요국선이 아니다. 구속된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해서 얘기하자면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구인된 때, 이것은 구속된 때가 아닙니다. 구속된 때가 아니어서 필요국선이 아니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2급 시각장애인, 3급 청각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필요국선에서 심신장애 의심이 있다 하면 정신능력만 의미하고, 2급 시각, 3급 청각장애는 심신장애 의심이 아니에요. 장애 의심이 아니고 이때는 그냥 재량국선인데, 우리 판례가 원래 재량국선은 선임이 재량이라고 하면서 이 경우는 너무 심했다. 반드시 선임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급 직체장애, 척추장애, 우리가 이른바 곱추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럴 때는 빈곤시로 보고요. 청구국선인데 여기도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두 개 판례를 보고 착각하면 안 돼요. 청구국선이나 재량국선은 표현 조문에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반드시 선임했어야 된다는 판례인데, 이 세 개 이외에는 이렇게 돼도 원칙은 선임은 재량일 수밖에 없다까지. 자, 그 다음에 1인의 피의자 피고인을 수인의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국선 변호인이 2인 이상 선임이 가능하고, 또한 수인의 피고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 이게 전제 조건이고, 이때는 동일 국선 변호인 선임도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가령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 있다. 맞고소 사건이면 서로 간에 이해가 상반되죠. 그래서 이해가 상반되니까 한 명은 상해, 하나는 무고. 그러면 이때는 동일 국선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부싸움 중에 상호 상해를 가한 공동 피고인, 이것도 맞고소 사건이에요. 이해가 상반되니까 동일 국선 변호인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 실제 이 사건은 부부싸움 중에서 남편이 식탁에서 아내를 부엌칼을 들고 머리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장난치하고 칼을 뺏어서 남편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쌍방상해, 특수상해 이렇게 해가지고 맞고서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서로 합의를 보고 화해를 하고 이혼 소송도 했었는데 합의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봤어도 형사사건에서는 이해가 상반되는데 이걸 착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해가 한 걸음 이제 더 나가서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중에 1인이 선임한 법무법인, 큰 법무법인에 있으니까 변호사 몇 명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상피고인, 상대방의 국선변호를 선임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 취지상 위법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필요적 변호 사건은 뭐냐? 일단 필요적 변호 사건의 개점에서 필요국선, 농심, 및 이렇게 치자로 해서 미치 93 단기 3년 이상에서 농심 미치 93이고 항상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겁니다. 바로 헌법 12조상이 형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 의뢰권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국가 이념 실현에서 피고인만 돼 있고 피의자는 예외적으로 나오죠. 다음 청구국선은 피고인이 빈곤시고 이것은 청구가 있을 때 한정된다. 청구 있을 때 한정된다. 청구가 없으면 선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량국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는데 명시의사에 반할 수 없다 해서 제명이라고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은 필요국선 혹은 청구나 재량으로 일단 어떻게든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 필요적 변호 사건을 취급하는데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진행이 가능해요. 자, 이 필요적 변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되고 변호인 없이 개정된 기일에 일체 소송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어떤 변호인 없이 진행된 기일 이외의 소송 절차, 그래서 한 7회 기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기일만 진행된 기일 이외의 소송 절차, 이때는 변호인이 선임이 됐었다. 선임이 됐다. 는 당연히 무효라고 되는 거. 무효 아니다. 이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일체 소송행위는 무효지만 무죄 선고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1심이 필요적 변호예요. 필요적 변호인데 변호인 없이 개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에 대해서 항소심으로 올라갈 때 항소를 할 때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항소 이유와 관련해서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배 이렇게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일반 조항으로서 361조의 5, 1호에 판결에 영향 미친 법령 위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일반 조항인데 근데 이제 이 판결에 영향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상소 이유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사실 이 필요적 변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피고인 보호를 위한 건데 무죄가 선고가 되면 이보다 피고인 보호를 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배를 이유로 항소할 수 있으나 검사는 무죄가 선고됐을 때 딱 무죄가 나오니까 그거 필요적 변호인데 변호인 없었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것은 피고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필요적 변호 규정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항소심의 경우는 1심이 필요적 변호 규정을 위배했을 때 이제 항소심은 어떻게 하냐면은 파기 자판이 원칙입니다. 항소심의 재판 형식을 보는데 이제 파기 자판은
파기할 때 스스로 심판한다는 건데, 이 파기자판의 최근에 중요한 것은 그냥 스스로 심판하는 걸로 족하지 않아요. 스스로 심판을 하는 걸로 족하지 않고 새롭게 소송행위를 하고, 새롭게 소송행위 한다는 것은 새롭게 증거조사를 해서 스스로 심증을 얻고 이를 토대로 심판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그냥 스스로 심판하면 거의 넘어갔는데, 요즘은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전부 다 새롭게 소송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국선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하고 전부 다 증인신문이나 기타 증거조사 다 하고 이를 토대로 심정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1심이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변호인 없이 진행했다. 항소심은 다시 증거조사해요. 혹은 다시 소송행위하여 이를 토대로 파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국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청구를 하면 항상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청구 시 법원은 반드시 결정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각에도 기각합니다라고 곧바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로 들면 이 청구를 했는데 변론 종결 후에 기각을 했다. 이것은 위법합니다. 왜 위법하냐면 여기서 결정 의무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바로 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변론을 하라는 건데, 그 기간이 싹 지나고 기각을 했다. 변론이 다 끝나고.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실질은 기각 결정 안 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해줘야지. 그래서 청구했음에도 변론 종결로 기각했다. 이러면 위법하고요. 자, 그 다음 국선 변호인 선임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 보통항고 안 되고, 재항고도 안 되고, 아무튼 일체의 불복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등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도 무단 퇴정 또는 퇴정 명령을 받은 경우 출석 없이 심리 판결이 가능하고 증거 동의가 의제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적 변호 사건, 자, 무단 퇴정은 심리 판결 가능하고 동의도 의제된다. 이제 반면에 퇴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심리 판결 안 되고 동의도 의제가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웃긴 거예요. 왜 웃기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 예전에 법원지 기출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에 무단 퇴정 시 판례는 이건 이제 판례 지문으로 나왔어요. 심리 판결 가능하고 동의 의제 된다. 반면에 퇴정 명령을 받을 때 다수설은 심리 판결 안 되고 동의 의제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보고 이게 판례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무단 퇴정과 퇴정 명령이 함께 나와요. 판례는 무단 퇴정이냐 퇴정 명령이냐 가리지 않고 판례는 모든 경우 심리 판결되고 심리도 가능하고 의제도 동의 의제도 되고, 그러나 다수설은 모든 경우 심리해서 안 되고 의제도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쪽은 판례 지문, 밑에는 다수설 지문으로 나오니까 판례도 그렇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정확히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을 또 받고 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361조의 5, 383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이게 나와서 이제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이것은 이른바 상대적 상소 이유다. 그리고 이 조문에 명시 규정이 없다. 법령 위반은 다 이걸로 포섭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 상소 이유의 특징은 단지 법령 위반이 있다고 적법한 게 아니라 그러한 법령 위반으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만 적법하다.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만 되는데, 가령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없으면 일체 소송 행위는 위법이지만 무효지만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대적 상소유효이고, 그 결과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1심이 진행되었는데 바로 무죄가 선고됐다. 필요적 변호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볼 수 없다. 반면에 이제 유죄가 되면 판결 영향이 있다고 그랬죠. 기타 수사상, 불법, 적경교통권 침해, 공판조서 열람 등 사건 침해, 뭐 증거능력 판단의 잘못, 이런 것들은 안 써있기 때문에 전부 다 상소유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로 포섭되고,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지문에 수사상 불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한 상소유가 될 수 없다. 이런 게 나오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361조의 5, 1호나 383조 1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일반 조항 거기로 포섭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항소심 재판의 형식. 항소심은 일단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때 파기자판이 원칙이고, 이건 새롭게 증거조사, 새롭게 소송행위요, 이를 토대로 심판한다. 예컨대 필요적 변호 사건을 진행한 경우, 또는 1심의 공시송달이 갖추어지지 못했대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 이런 것들은 모두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이고, 이렇게 소송행위가 무효인데 그럼 항소심은 어떻게 새롭게 증거조사하고 새롭게 소송행위요, 이를 토대로 심판합니다. 자, 그 다음 관할 위반이 위법, 공소이약 판결이 위법 시는 파기, 환송, 관할 인정이 위법 시는 파기, 이송. 이 두 가지는 재판 형태는 또 판결이고, 그 다음에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존재하면 항소심 스스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항소 이유서 자체로 이유가 없다, 이건 무변론 항소기각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항소가 이렇게 부적법하면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그리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의 항소기각 결정인데 단 항소장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바로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까지 해서 항소심 재판 형식을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관되는 게 항소 이유서 제출에 대한 거예요. 일단 이유서 제출은 필수 보장을 하는데, 이유서는 이제 항소심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하기 전에 이미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접수 통지한다. 그래서 이유서 제출은 이제 20일,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인데,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하고, 이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산정을 합니다.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근데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피고인에게만 통지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피고인이 추후 선임된 변호인도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심이 필요국선이나 재량국선이 아니어서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경우, 이 청구국선 사안이에요. 1심이 청구국선이었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자, 자, 여기서 이것까지 나와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하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 청구를 해가지고 선정했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 잘 보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요. 청구국선만 그래요. 재량국선이나 필요국선은 무조건 새로운 국선 변호인이 송달 받은 날부터 하는데, 최근에 이런 청구국선만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경우에 준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유서가 없으면 항소심의 항소기각 결정, 단 항소장에 이유 기재가 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두 번째 것은 착오고 최초 접수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 기준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항소심은 이유서 재판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이유서가 제출되었어도 원래는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는데요. 근데 법원이 깜빡하고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변론을 종결했다. 추가로 이유서 제출 시 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 변론 제기는 원래 자유재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일한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임계를 내기 전에 변호인이 이유서를 제출하면 무효. 추후에 선임계를 제출해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보장적 추환이 안 된다는 거고. 6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는 우리 앞에 판례 딱 보니까 필요국선과 재량국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인 피고인이 기간 동화에도 항소기각 결정을 못해요. 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에도. 이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 20일을 추가 보장해 줘야 돼요. 근데 원래 국선 변호인 선임해 줘야 되는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동안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것에 딱 준용해서 사선 변호인에게도 접수 통지하고 20일 보장해 줘야 되고. 나아가 이번에는 국선 변호인이 이유서 제출 기간을 도과시켜 버렸다. 물론 여기에는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건 들어가야 돼요. 귀책 사유가 없다. 피고인 시켜서 그러면 몰라도 통상적인 경우 이때는 항소기각 결정할 수 없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지 이때는 항소기각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유서 제출 도과했다고 항소기각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까지 정리했어요. 좀 많은 양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라서 하나하나 좀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사소송 절차에서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선임 신고서 안내, 본인 명의로 정식 재판 청구서, 상소, 뭐든 이유서, 이 기간이 경과 후에 비로소 선임 신고서, 이거 보정적 추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고 나중에 추환되지 않는다. 2번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정확히로는 이제 청구 국선의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선정 청구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응답 의무가 있고요. 세 번째, 변호인은 신급마다 신급 대리 원칙, 이송의 경우와 달리 환송에 의해서는 원래 신급 전에 원심에 있던 변호인 선임이 효력이 없느냐? 아니다. 이송이냐 환송이냐를 불문하고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부활한다. 자, 그 다음에 빈곤을 이유로 선정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결정, 즉시 항고, 보통 항고, 재항고, 불복이 불가능하다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변호인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형법 배직, 법인은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친족이 없으니까 법인의 대표자의 이름으로만 대표자가 선임해야 되고 제3자에게 위임, 제3자가 선임하는 건 무효입니다. 자, 공소제기 전 선언인은 1심에도 1심까지 선고시는 아니어도 1심에는 효력이 있다로 가야 되겠고. 자, 다음.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데 대법원의 법원은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아닌 자를 선임을 허가할 수 있다. 이걸 특별 변호인이라고 하고요. 특별 변호인은 1, 2심에서만 인정이 되죠. 대법원에서는 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인만 변론할 수 있습니다. 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권인데 2인 이상일 때 먼저 피의자가 1인,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경. 이것도 이제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기억도 해놓고 피의자가 선빵 치고 피의자가 안 하면 검사 사경 순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변호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자, 변호인이 될 자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유서 제출 기간 후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는 적법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무효이고 치유 안 된다 그랬어요. 자, 항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강도가 절도로 했을 때 원래 변호인은 이 죄명이 아니라 이 동일성이 미치는 하나의 사건에 일개 사건에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있죠. 그래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미치고.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되고, 이 경우 영장이 기각되어도 아니라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하는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자 보면은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석방하는 거잖아요. 이 불구속 시에는 그냥 그 선임 효력이 끝나요. 근데 기각시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영장 발부시는 구속돼 있으니까 1심까지 효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유사지문 한번 비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소제기 전 선임은 1심에도 오케이. 다음 원심법원에서 선임은 파기환송,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즉 변호권이 부활한다로 이어집니다. 다음 문제. 자, 43번.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자,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는 동의가 없다면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기피 상소 증거 동의는 아니고 상소 취하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소를 취하할 때 피고인의 동의는 구술로도 가능해요. 가능하고 다만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도 최신 판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자체로 넘어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직권으로 선정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환송 전 원심 변호인은 환송, 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 변호사 시험 문제를 거의 요약해서 출제된 문제죠. 자, 그 다음 문제.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기 앞에 동의를 얻어 상소 취하할 수 있다. 구술 동의도 가능한데 명시적 동의 있어야. 자, 변호인이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권고한 것. 진실 의무 위배 아니다. 이건 나중에 진술 거부권 권고를 이유로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그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사기관은 쫓아내고 싶어요. 사실은 마음이 죽겠죠.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인데 헌법상 기본권 행사했다고 쫓아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 권고 이유로 어떤 피의자 신문 참여권 제한할 수 없다는 판례에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진술 거부권 진실 의무 위배한다. 자, 그 다음에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해서 유리한 변론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예요. 막고 사건 같은 경우. 이때는 동일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는 안 되고요. 네 번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켰다. 그 이후 공판 절차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에 대한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뭐 말이 이렇게 길어요. 이 제한이나 퇴거 처분의 준항고를 다툴 수 없다. 틀렸는데 그렇죠? 원래 수구압 변호인 참여. 이게 수사상 준항고. 준항고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이제 구금, 압수물의 환부, 변호인 참여. 이 구금에 관한 조치에 이제 접견교통권 침해가 대표적인 예죠. 수사상 준항고 417조에 이렇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틀렸고. 45번 문제. 농심 미치구 싸움입니다. 바로 나이 나오면은 필요국선 말고도 거의 70세 이상이에요.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되고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할 때 쫙 말장난이죠. 이거 장기냐 단기. 단기가 장기 3년이면은 아주 짧은 거예요. 긴급체포에 대한 장이고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되고. 자, 빈곤과 관련해서는 청빈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
이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서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에요. 체포구속 적부심. 그 다음에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 그 다음에 국민참여 재판. 그 다음에 재심 공판 내지는 재심 심판 절차. 이 개시 절차는 아닙니다. 네, 잘 보고. 여기에는 그냥 개별 규정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 거 규정에 따른 국선 선임이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외워두는데 영장 실질심사 실적 준비 재심 참여해서 실적 준비 재심 참여 해놓고, 이제 기타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치료 감호를 청구하는 사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사건 등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46번.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벌건 구속이면 필요 국선 아니에요.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때 확정되고, 다른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인 경우도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 사건에 한정되고,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직권으로 선정해줘야 되고요. 공판 절차가 아닌 개시 결정 전의 절차는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기각했다. 적법하다. 이때는 국선 변호 제도가 없어요.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국선 변호 제도가 없고 재심 공판 절차에만 있다. 자, 그 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 실적 준비 재심 참여 해서 실적 준비 재심 참여 재판에 들어간다. 47번 문제.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국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책무가 포함된다. 이 판례가 어디서 나왔냐면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그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됐다. 지체 없이 병합 사건에 접수 통지를 하고 병합 사건에도 이유서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요. 세 번째, 국선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그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는 틀렸어요. 피고인 본인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항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빼고는 뒤에 어떻게 항소 기각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선을 선정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법원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연령, 지능, 교육을 비롯해서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명시적 변화 의사에 바라지 않는 한 선정 절차를 취해야 된다. 이거 시각장애인 몇 급인가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원래 2급 시각장애인 사안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재량국선이다. 재량국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8번 문제.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 얘네들은 이해가 상반돼요.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봐서 이해가 상반되니까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 동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거 위법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심이 지체장애 4급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청구 국선이라고 했고, 근데 반드시 선임했어야 된다. 원래 재량인데 예외적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다. 33조 1항 심신장애 의심. 이것은 농심 미추구쌈에서 심은 정신능력만을 의미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공판을 진행해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청구했으면 반드시 선임했어야, 청구국 선임에도 반드시 선임했어야 한다는 게 우리 판례였죠. 세 번째,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지정했는데 담당 변호사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사람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이거 당연히 위법하고요. 자,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을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하지 않고 법정 구속하였다. 그러면 이는 위법 아니에요. 그렇죠? 법정 구속한 이유는 몰라도 법정 구속하기 전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니까 필요적 변호가 아니고. 자, 그 다음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 심리를 진행 판결한 것은 소송 절차 법령 위반 위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 규정 때문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바로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적 변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49번 문제. 항상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는 제외됩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변호인 없이 개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의 심리 결과에 대해 다시 판결한다. 이게 파기자판. 자세히는 안 썼어도 새롭게 소송행위의 글을 토대로 이게 항소심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줄였고, 농심 미치구사 미치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고. 네 번째,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 실체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심리 절차는 무효. 그러나 그 이외의 절차를 잘 봐야 돼요. 그 이외의 절차까지 무효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다섯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신문을 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 직권으로 선정? 이거 맨날 나오네. 기각되더라도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각시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0번 필요적 변호 사건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주 최근 판례죠. 피고인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구속됐고 문맹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필요국선이 아니다. 두 번째,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1심 파기, 항소심의 심리 결과 다시 판단하고. 자, 그 다음에 변호사가 아닌 법원 사무관, 국선 변호인 선임할 수 있어요. 원래 이 국선의 자격을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국선 변호인은 관할 구역 내 이런 식으로 변호사, 이게 없으면 관할 구역 내 공익법무관,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생, 그 다음에 이게 또 없으면은 변호사 아닌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게 이런 사람까지 다 없으면 관할 구역 외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원생, 변호사 아닌 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쭉 이어가요. 그래서 관할 구역 내든 외든 변호사 아닌 법원 사무관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했어도 위법이라 볼 수는 없고요. 네 번째,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출석, 그 심리 절차는 무효지만 그 이외의 절차까지 무효로 볼 수 없고요. 다섯 번째, 피고인이 필요적 변호 사건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그 후 사기죄에 대해서 항소했는데 이 사기 사건이 병합됐다.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폭처법 위반 사건뿐 아니라 모두 다 필요적 변호. 이런 경우 A, B 모두가 필요적 변호로 취급되고, 그리고 둘 다 무효다. 모두 무효가 된다. 그래서 사기죄에도 미친다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제도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검찰제도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해서 소송 주체론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서브 자료에서 12번, 5페이지 12번을 먼저 봐주세요. 자, 검사는 사실은 검찰직에서도 검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는 아주 간략하게만 대비해주면 돼요. 어느 시험이든지. 그래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유기체다. 그리고 이제 검사의 객관 의무는 공익적주의 준사법기관의
지위로서 도출되고, 검찰청법 4조 1항 3호는 정당한 법령의 청구권자, 424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을 청구하는데 거기에 검사를 둔다. 이 두 가지 조문에서 찾고요.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검사는 제척기피 회피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가 교체되어도 동일체 한 몸이다. 수사 공판 절차 갱신할 필요가 없고 그냥 쭉 계속 이어가면 되고,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관여한 수사 제척기피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동일체 똑같다. 위법이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 맨날 이건 나와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면 틀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이제 검사와 관련해서는 항상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또는 지청장이나, 이 또는 지청장은 뭐 있으나 없으나 하는 거고, 아니면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 주체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지청장, 차장검사. 차장검사는 검사장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직무 승계와 직무 이전의 권한을 갖는데, 원래 승자가 오를 승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직무 승계는 위로 올리는 거예요. 직무 이전은 옆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승계는 이게 검사장이 가져가는 거, 장이 가져감. 직무 이전은 다른 검사에게 보냄, 검사에게 보냄.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것까지 보고. 그래서 항상 검사와 관련된 지문은 검사장이냐, 고검 검사장이냐, 아니면 혹은 뭐 검사냐, 이 주어를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주의사항으로 얘기하고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55번 1번 검사는 검찰 사무에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상명하복관계 얘기하고, 검찰총장, 각급의 검사장, 지청장까지 직무를 자신이 처리한다. 이게 총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직무 승계, 다른 검사 직무 이전.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사를 지휘하면 틀려요.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은 총장만. 그 다음에 검찰 사무 수행 중 도중 교체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갱신은 요구되지 않고, 그래서 수사검사와 공판관여검사가 다르고, 검사에 대한 송달은 그냥 어느 검사에게도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인 검사, 그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어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즉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어느 검사가 해도 좋고 그 검사가 계속 해도 좋고, 이 사안은 이건 이제 검사가 수사 도중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안이에요. 얼마나 철저히 수사했겠어요. 너희놈 한번 두고 봐라. 그래서 완전히 철저히 수사해서 기소를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 검사의 제척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런 제도 없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관여한 수사, 압수수색, 피해자의 진술,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즉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좀 길었는데 소송 주체론 검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